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입니다. 요새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울산에서는 50대 남성이 미용실을 찾아가 만나자고 조르던 여성에게 군기를 휘둘렀습니다. 대구에서는요, 30대 여성이 자신의 10대 딸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홍영에서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내연녀 집을 찾아가 내연녀 남편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답니다. 9월 11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 이 충격적인 사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첫 제목부터 정말 오싹함이 느껴집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울산 남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영상으로 담겼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손님들로 붐비는 미용실 안입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가지고 온 둔기로 미용사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어머나.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말려보지만 남성은 직원과 또 손님들에게까지 둔기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남성 도망친 미용사를 쫓아가서 밖으로까지 나갔는데요. 여전히 그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저 위험한 둔기를 그냥 손에 쥔 채 밖으로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둔기를 쥔 채 끝까지 밖으로 쫓아나간 건데요. 이후에 영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확인해 보시죠. 네. 미용사를 쫓아서 인근 주차장까지 간 남성, 말리는 주변 상인들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하고요. 세상에. 계속해서 둔기를 휘두르면서 의자까지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남성에게 맞은 여성은 손에 통증을 호소하고요. 또 겁에 질린 사람들은 이를 피해서 도망가 보지만 남성은 계속 쫓아가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위험한 상황은 무려 10분간 지속됐고요.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남성은 또 5분가량 대치를 합니다. 그러더니 버티다가 결국 스스로 둔기를 버리고 체포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도 하재근 평론 지금 보고도 너무 믿기지가 않아. 버젓이 미용실로 걸어 들어와서 순식간에 둔기로 지금 무차별 폭행을 가한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서 그냥 뭐 평화로운 어느 하루의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머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둔기를 휘두른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무서웠을 것 어머나, 같은데 세상에. 바로 지난 7일 오후 7시 7분경에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머나. 저 남성이 비닐봉지에 30cm 정도의 둔기를 들고 미용실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저렇게 여성 미용사를 공격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말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도 막 위협을 하더니 그 미용사가 밖으로 도망가니까 밖으로까지 쫓아 나와서 말리는 사람들을 또 추가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성 미용사하고 주변에 말리던 그 다른 시민들, 상인들 해서 총 5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어머나. 다행히 최초의 공격을 당했던 미용사 여성은 큰 부상은 아닌데 천만다행이네요. 근데 말리던 다른 그 시민 중에 한 명이 수술을 해야 했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최초의 공격을 당하신 저 미용사 분하고 이 몹쓸 인간하고는 대체 무슨 관계인 거 무슨 억하심정이 저 미용사분한테 있던 거예요? 이 남성 알고 보니까요. 피해 여성과 꽤나 오래전부터 안면은 있었던 사이입니다. 안면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이 50대 남성이 해당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이 남성이 울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겼죠.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에 갑자기 미용실 인근에 등장을 해서 갑자기 찾아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술 마시자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도 여전히 전화를 하면서 술 마시자고 했고 여성이 안 된다, 오늘 약속이 있다, 이러시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약속 없는 거 다 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서 무려 전화를
24통이나 걸었습니다. 어머나 제정신이야 이 남성. 그리고는 술 마시고 결국 찾아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린 겁니다. 어머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피해 여성에게 아주 집요하게 전화 그리고 만남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그 피해 당사자분은 그 지옥 같은 생활이었을까요? 그 피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넘게 지나서 얼굴 못 보고 살았죠. 그러고는 한 번 우리 가게를 지나가면서 야, 니 많이 컸네? 술 한잔 하자 그랬는 걸 제가 거절을 했고요. 엄청 친한 척 얘기를 해서 제가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나를 모른단 말이야? 너무 섭하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죠. 우리 직원이 받아서 그분이 이제 막 내를 안 바꿔준다고 욕설을 퍼부었나 봐. 근데 우리 직원이 언성을 조금 높였어요. 그리고 한 40분 지났나? 아까 전화 받던 누구야 하면서 와서 머리를 치고 내하고 커피 한잔 마신 사이도 아니고 저도 궁금해요. 왜 쟤한테 그랬는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이종근 평론가님, 이 피해 여성분이 저 몹쓸 저 이제 사람이에요. 저 인간도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인간하고 왜 술을 마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그렇죠. 지금 김효성 기자가 표현하셨듯이 안면만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15년 전에 한 번 왔다고 해서 네. 자신과 술을 마셔야 되나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한번 거절을 했는데 이렇게 쳐들어와서 폭행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사람의 말에 단초가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 즉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여성을 지금 선택을 해서 나를 무시하고 있지 하면서 지금 폭행을 가한 겁니다. 결국은 자존감이 낮은 게 어떤 의미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폭행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죠. 결국은 죄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좀 정신적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왜 세상이 다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네요, 맞아요. 생각을 하니까 네. 그건 치유가 돼야지만 이게 극복이 돼요. 또다시 이런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왜 날 무시하냐? 왜 날 무시하냐? 이걸 되풀이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인간이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20년 전에 해당 미용실에서 잠깐 들러서 그 미용사분하고 잠깐 마주치고 했던 건데 그러면 20년 전에 한번 마주쳤으니까 나를 또렷이 기억해야 되고 나한테 호감을 가져야 되고 내가 술 마시자고 하면 술 마셔야 되고 무슨 놈의 그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에 말 같지 않은 말 늘어놓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 인간이 범행 도중에 친구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통화를 하면서 그랬대요. 나 오늘 감옥 갈 거다. 아이고 손정희 변호사님, 이 몹쓸 인간 소원 성취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구속된 상황이고 특수 상해죄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50대 남성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미리 이제 둔기라는 흉기를 챙겨 온전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쫓아가면서 수차례 가격을 하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야기하고 도중에 친구한테도 나 감옥 갈 거야라고 말한 점에 비춰봐서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가라는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머리라는 곳은 치명적인 곳인데 이런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라고 한다면 사실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제명도 특수상해가 아니라 살인 미수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이 인간 우리 사법부가 할 수만 있다면 좀 사회와 오랫동안 격리될 수 있게 그런 판결 내려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목 보세요. 놀이터 하면은 우리 생각할 때 아이들이 막 재밌게 신나게 뛰어노는 그런 공간인 텐데 거기에 차량이 돌진한다는 게 대관절 무슨 얘기예요, 김효성 기자님? 네, 그러니까요. 지난 7월 1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일로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량 2대가 놀이터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의심하거나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터였습니다. 어머나. 놀이터에는 아이들 여럿이 놀고 있었기 세상에. 때문인데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경찰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아, 네네. 승용차 한 대와 화물차 한 대가 어! 딱 붙어서 놀이터를 향해서 돌진하고 어머나, 있습니다. 어머나! 자세히 보니까요, 누군가가 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차를 붙잡으면서 따라 내려오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그것도 모르고 맞은편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고 얘들아, 피해, 있었습니다. 피해, 빨리. 이를 목격한 순찰차 망설일 틈이 우와! 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차량 오! 2대 앞을 막아서는데요. 오! 차량끼리 추돌은 있었지만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순간 너무너무 손에 땀이 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진짜 순간 손에 땀이 나셨을 것 같은데, 하재근 평론, 진짜 저 순찰차가 막아서지 않았으면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저 순찰차에 탄 경찰분이 순간적으로 그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나.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 사건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그 사건인데 뭔데요? 내리막길에서 부주의하게 주차한 그 사건입니다. 아. 저 1톤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주차를 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자가 내린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뒤늦게 아차 싶어서 막 세우려고 했는데 이미 늦은 거죠. 아까 어머나. 왜 사람이 옆에서 딸려가면서 막 이렇게 아, 발을 그래서 동동 눌렀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뒤늦게 딸려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트럭이 내려가다가 아랫부분에 저 승용차가 서 있었던 거예요. 네.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그 가속도로 인해서 승용차하고 트럭이 붙은 채로 계속해서 놀이터로 간 거죠. 세상에. 근데 승용차하고 트럭이 붙어서 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 하중에 의한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근데 경찰 순찰차는 이렇게 일개 승용차에 불과한데 네. 가벼운 차로 무거운 차를 막으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찰차가 자기를 희생해서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 순찰차에 계셨던 운전하셨던 경찰분의 빠른 판단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진짜 끔찍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112 신고 출동하고 있는데 화물 차량하고 본인 차량이 이렇게 딱 붙어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사이렌도 울려보고 했는데 아무런 뭐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 내리막길이라 또 밑에 놀이터도 있고 해가지고 위험하다 생각돼가지고 이제 순찰차로 막게 된 거거든요. 사이드를 채우는 걸 깜빡 잊으셔가지고 이제 차량이 밀리니까 막아보려고 그렇게 뛰어오셨더라고요. 어머머, 얘기 다시 들어봐도 정말 순간 진짜 1초 몇 초 차이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사실 순찰차로 막았다지만 저 경찰분이 온몸으로 막은 셈이잖아요, 지금. 아이, 그렇죠. 왜냐하면 부상의 위험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경찰분이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담담한 게 아닙니다. 왜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아하.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량이 지금 함께 내려오고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차를 만약에 댄다 하면 당연히 부상이 있고 실제로도 목, 어깨, 허리,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어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큰 부상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경찰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경찰분은 치료 비용은 화물차 보험으로 처리했으므로 곧 상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담담하게 얘기했는데 네. 아니 우리는 치료 비용에 또 중요하죠. 이게 진짜 비용 많이 들 거야라고 걱정도 하지만 본인의 사실 부상이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비용 이렇게 화물차 보험에서 됐어요 하고 이야기한 그 용기 네. 그런 담담함에 사실은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6일도 아니고 엿새도 아니고요. 전치 6주면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유 괜찮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성민, 이분 칭찬 안 할 수 없죠. 이성민 안양경찰서 비산지구대 이성민 경사님, 정말 이성민 경사님 같은 경찰분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발 뻗고 잠을 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뉴스파이터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집니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럴까? 또 지금 저 단어가 등장했어요. 제목에 김묘성 기자님 세상에. 네, 가족 간, 친구 간은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벌어지는 흉기 위협 사건. 아이고. 저희도 많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한밤중에 대구 도심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에. 해당 영상이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하, 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전봇대에 기대어서 서 있던 30대 여성입니다. 네. 남자친구와 함께 가는 자신의 10대 딸을 발견하더니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듭니다. 어. 딸의 남자친구를 이렇게 밀치더니요. 네. 흉기까지 꺼내서 어. 공격하는 여성의 모습인데요. 어머나! 옆에 있던 딸이 말리면서 엄마는 바닥으로 넘어지는 듯하지만 그러는 사이 딸의 남자친구는 배를 부여잡은 채로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어? 하지만 여성은요 이렇게 곧바로 어. 일어서더니 말리는 딸의 손을 뿌리치고 신발까지 막 벗어 어머나 던지고는 세상에. 딸의 남자친구를 다시 쫓아갑니다. 어머나. 지금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전봇대 옆에 비스듬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지금 저 남자를 급습한 건데 혹시 자신의 딸에게 무슨 몹쓸 짓을 하고 다가갔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공격을 한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딸이 적극적으로 말리잖아요. 그럼 이 행동을 멈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엄마 굉장한 흥분 상태입니다. 어머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10대 남자를 쫓아가는 상황인데 그 이후의 영상도 같이 아, 보시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네. 지금 흉기에 공격당한 남자친구가 보이는데 멀리 도망을 못 갑니다. 가게 입구에서 입간판 뒤로 이제 숨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머나. 근데 저렇게 지금 이 여성 뒤쫓아 오죠. 이 딸도 따라와서 무릎을 꿇면서 제발 엄마 싹싹 하지마 비네요. 너무 잘못했어라며 애원을 하는데 어머나. 그래도 이 여성 흉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머나. 이 모녀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흉기에 공격당한 남학생 쓰러지고 말고 어머나. 결국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중태랍니다. 어떡해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10대 딸의 남자친구라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 영상 보면 길거리에서 자신의 딸에게 해코지하는 모습도 아니었잖아요. 무슨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네, 무슨 대화를 하다가 헤어지려는 순간 그 딸의 엄마가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딸의 남자친구가 남학생이고 14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뭐가 이 어떤 말하자면 불만이 있었는지 이 딸의 여학생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음부터 공격하려고 마음을 어머나, 먹고 세상에. 작정한 상태에서 저기서 어머나. 이제 상황을 봤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저 남학생이 가려고 하니까 그때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남학생이 도망갔는데도 300m나 쫓아가면서 계속 난동을 이어갔고 딸이 계속 또 쫓아가면서 엄마를 말리니까 저 여성이 자기 목에 흉기를 대면서까지 계속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10여 분 동안 난동을 이어가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3단봉으로 제압하고서야 저 난동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세요. 앞서 영상 보시면 저 딸이 흉기 난동을 부린 여성의 딸이 엄마 앞에까지 찾아와서 땅바닥에 철퍽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싹싹 빌면서 애원하잖아요. 엄마 하지 마라 제발 잘못해서 그러는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당시의 모습을 목격하신 분들이 계시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줌마는 따라가고 딸내미는 말교고 그거 때문에 내가 가도 같은 게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꽉 쥔 상태에서 딸이 말교도 안 되고. 세상에 지금 흉기 피습을 당한 저 남학생이요. 이종근 평론가님. 고작 14살짜리 14살 아이한테 무슨 14살 아이가 무슨 범죄 뭐 나쁜 행동을 했다고 지금 흉기를 공격을 해요. 흉기로 지금. 네, 이 30대 여성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기부터 일탈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소위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즉 속아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14살 정도면 사실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말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타이르고 네. 그래서 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 됐든 몇 살이 됐든 상관없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어머나. 그것도 또 사람들이 볼까 봐 흰 천으로 가리고 어머나.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건 의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는데 이걸 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알까, 혹은 이 아이가 알고 도망갈까 해서 미리 흰천으로 가렸다. 이 모든 행동이 과연 딸의 어떤 그런 그 일탈 행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행동의 판단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다. 굉장히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흉기를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뭔가 가리고 있었던 점, 누가 봐도 계획 범죄의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세상에 보세요. 이 끔찍한 일을 벌인 저 30대 여성, 아니 어떻게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라는 아이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피해자도 어느 집의 귀중한 아들일 맞아요. 텐데 본인 딸이 뭔가 피해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남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르는 것이 과연 어른으로서 온당한 태도인가? 온당한 걸 넘어서 지금 살인 미수죄가 적용되어 있죠. 아하.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네. 일단 이 피해자는 복부를 공격당했다고 하고요. 병원에서 수술 받았는데 위중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고요.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일단 이 세상에. 경찰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범행 동기가 밝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가해자인 엄마의 진술과 딸의 진술이 안 맞는 겁니다. 아, 그래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경위를 앞으로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일 급한 건 지금 흉기 피습을 당한 10대 남학생이 지금 상당히 중한 상태래요. 세상이 너무 걱정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진짜 아무 일 진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 몹쓸 저 여성은요, 반드시 시시비비 그리고 이유를, 범행 동기를 밝혀내서 법의 처벌, 무거운 처벌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수상한 손자. 아니, 김효성 기자님, 치매 환자가 손자가 있다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자도 지극정성, 할머니나 할아버지 돌보고 그런 세상이 잘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와 같은 상황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허. 지난 1월 초에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증 치매 환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20대 손자와 함께 읍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손자는요,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대신해서 신분증도 이렇게 발급을 받고 또 인근에 위치한 은행에 가서는 치매 환자분의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 요거까지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의 휴대전화에 은행 어플을 설치해드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앞서 제목에 하재근 평론가 왜 지금 손자가 요즘 이 기기 IT 이 문화에 익숙치 않은 이 할머니 모시고 와서 은행에서 이것저것 도와드린 착한 손자 같은데 왜 수상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그 이제 은행 앱을 깔아드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허.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행동 때문에 이 손자라고 불린 20대 남성이 의심을 받게 된 것인데 네. 은행 앱을 깔아드린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냐면 네. 그 어르신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서 네. 자기가 깔았던 은행 앱을 열어가지고 25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 식으로 계속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총 28차례에 걸쳐서 1억 4,1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아니 세상이 요즘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제3자도 아니고 김묘성 기자님 손자가 이런 짓을 벌인다고요 지금?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손자라고 했던 이 20대 남성, 사실은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20대 남성은요, 처음부터 우연히 알고 지내던 중증 치매 환자 이 어르신의 돈을 가로채기로 아예 마음을 먹고 어머나. 손주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도 발급받고 은행 비밀번호도 발급받고 어플을 깔았던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는 돈을 갈취하게 된 거죠.
이 몹쓸 20대 남성은요, 결국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빼돌린 돈이 1억 4천만이 넘는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오늘 왜 이렇게 진짜 저 몹쓸 인간, 악마 같은 인간, 저질스러운 인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진짜.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는 또 이 지금 전에 있는 어떤 범죄보다도 이 범죄가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왜? 이런 범죄가 바로 신뢰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공동체의 어떤 믿음을 떨어뜨려 버려요. 맞아요. 이 지금 어르신은 믿었잖아요. 그러네요. 믿었잖아요. 근데 이 믿음에 배신을 당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서로 믿는 사회, 그러니까 공동체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회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맞아요. 못 믿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고 그래 검은 머리 짐승은 커두는 게 아니야. 아이고. 이런 말들이 맞아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말이 사실 공동체를 파괴한다. 즉, 네. 이 재질이 왜 나쁘냐? 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잘해드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조금씩 좀 마음을 연 거죠. 음흉한 목적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 마각을 드러내지 않다가 드디어 믿음을 이제 획득을 하고 이거 갖고 가 그래 젊은이가 참 이렇게 효심이 깊네 하면서 다 내주니까 세상에. 그때부터 또 그게 한 번에 가져가면 내가 들킬까봐 조금씩 또 장기간에 걸쳐서 1억을 야금야금 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질이 참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사람입니까? 저런 게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앞서 이종근 평론가 말씀처럼 이 치매 어르신은 정말 이 20대 이 남성을 친손자처럼 따뜻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믿음을 배신을 때려요 진짜 이 몹쓸 인간이.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은 굉장히 이제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취약한 피해자를 사기의 피해 도구로 사용했을 땐 더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 피해자 합의도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가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 인간 또 돈 다 썼나 보네요. 또 합의 못한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형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진짜 시청자분들은 이런 엄청난 사실 폐륜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2년밖에 안 되는 거야라고 분개하시겠지만 형량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인간 징역 2년 하면서 글쎄 개과천선 할지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법의 처벌 눈 똑바로 들어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름 석자가 등장해서 임채무 씨 아주 중후한 목소리도 좋고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짝사랑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임채무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이제 어느 여배우를 앞에 두고 이거 우리 마누라가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부인이 보면 안 되는 얘기는 안 하면 되는데 맞아요. 굳이 했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때 정말 좋아했었는데 지금 아내가 보면 큰일 나겠지만 당시에 그 여성을 보고 결혼을 후회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네. 과거의 짝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이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분이 보면 큰일 날 얘기를 방송에서 왜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짝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궁금하시긴 하죠?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화장은 가볍고 얇게 신선한 상미, 영원한 젊음, 영원한 사랑. 이야, 맛있는 요리하고 계시네. 어머, 내 정신 좀 봐. 야, 이 영상 보시고 어머 이 사람이었네 라고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은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한때 잠깐 뭐 좋아하는 감정이 이었겠지, 뭐 짝사랑이 뭐 수십 년 지속되고 그런 거였을까요? 저도 보면서 살짝 헷갈리는 게 이게 진지한 건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그 아재 개그, 아재 장난의 어떤 일환인 건지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네. 배우 김영란 씨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짝사랑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1980년대 미녀 배우이자 또 광고 모델이자 화장품 모델로도 활약을 하셨었죠. 아. 그런데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임채무 씨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사랑한다. 어머. 큰일 났네요. 네, 그래서 김영란 씨는 네. 이제 좀 이렇게 장난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제는 할머니지만 그래도 어여쁘게 봐주니 좋지라고 맞장구를 치니까 네. 늙어도 사랑은 식지 않는다라면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걱정도 살짝 됩니다. 야, 근데 요거 잠깐 놔둬보세요. 아니, 방송에 재회까지 한 거는 저희가 뭐 막을 힘은 없으니까 그런다 쳐요. 근데 보세요. 지금도 사랑한다. 목소리 좀 비슷했나요? 근데 이제는 할머니지만 그래도 어여쁘게 봐주니까 좋지. 지금 김영란 씨는 애써. 그래. 야, 뭐 장난으로 하는 것 같아. 내가 장난으로 하는 거 다 알아요, 임채무 씨. 뭐 이렇게 약간 이 분위기를 폄하하려고 하는데 늙어도 사랑은 안 식는다. 아니, 왜 갑자기 계속해서 하재근 감독님 분위기를 진지 모드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네, 과거의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 우리 부인은 보면 안 되는데라고 네. 하면서. 이미 다 봤겠네요. 근데 임채무 씨가 정말 뭔가 같은 회한이 서린 마음 아픈 무명 시절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과거에 임채무 씨가 김영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네. 김영란 씨는 이미 스타였고 임채무 씨는 무명 배우였던 거예요. 함부로 말도 이렇게 건네기 어려웠던 그래요? 그런 시절에 만났는데 네. 그 당시에 임채무 씨가 우연히 전원일기에 출연 제의를 받은 거예요. 전원일기에서 맡았던 역할이 김영란 씨의 남편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영란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이미 스타인 김영남 씨한테 무명으로서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그때 내가 좋아했었다. 라고 나중에서야 이야기했지만 네. 그때는 두 사람이 모두 결혼한 이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이 역시 남녀 간에 이성 간에 고백이란 건 때가 있다, 좀 타이밍이 있다,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하지만 또 임채무 씨가 타이밍, 때를 놓치지 않고 고백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임채무 씨가 첫 배우자가 이제 성우 박인숙 씨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타깝게 이제 사별해서 이별을 하게 됐는데요. 아하. 그리고 혼자 외롭게 지내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어느 날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러셨군요. 그때는 아내와 만나고 일주일 만에 재혼 결심을 하고요. 아하. 첫 데이트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그 타이밍이 좀 빨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때 김밥 한 줄 먹고 우리 집에 데려가서 같이 살자고 했다는 건데 네. 그때 이제 문연 식당이 김밥집밖에 없어서 김밥을 산 건데 아내가 그 김밥 한 줄에도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김밥 한 줄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시쳇말로 뿅 가셔서 이런 여자라면, 이런 여성이라면 내가 평생을 같이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우리 같이 살자라고 했으니 지금도 극진하게 지금의 아내분을 모시고 뭔가 배려할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의도에 KBS 별관 옆에 67평 하나 있었고 럭키금성 쌍빌딩 뒤에 서울 아파트 50평 있었고 이거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 두 개를 팔고 우리 그 랜드 옆에다가 7평 완룸 1년을 살았어요. 완룸에서. 그런데 1년이 돼도 완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랜드 안에 있는 화장실 남녀 화장실인데 여자 화장실 하나 청소해가지고 군용 침대 2개 놓고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1년을 거기서 또 살았지. 아니 이거 대관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앞부분에 잠깐 하면 수십 평짜리 50평 60평짜리 아파트가 몇 채 있었던 걸 다 팔고 지금 어디에다가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 막대한 돈을. 김묘성 기자님. 지금 임채무 씨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대해서 회상을 했는데요. 임채무 씨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그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네네. 이 처음 개장했던 시기가 199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번 중단을 했던 게 리모델링 때문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개장을 해서
무려 35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네, 가봤어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희 아내와 셋이 가면 안 돼요. 꼭 둘이 가야 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둘이랜드라서?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재개, 몹쓸 아재개 죄송해요. 네네. 네, 지금의 아내와 재혼했을 그 시기 때는요, 놀이공원 당시 그러니까 수리를 했었던 때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백억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아이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형편이 또 어려워지기도 하면서 들으셨던 대로 화장실에서 이렇게 수영장 옆에 큰 화장실, 샤워실까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싹 치워서 거기에 군용 침대를 놓고 1년 동안 생활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또 회상을 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다시 살라고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본인 생각이죠. 그건 본인 생각이죠. 네.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네.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그때의 사랑이 더 깊어졌기 아.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또 아내분의 마음을 또 저희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죠. 아마 지금도 그때를 같이 회상할 수도 있어요. 좋은 추억으로. 그런데 지금 그 놀이공원을 가보신 분들은 예전에 가보신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그때 입장료 무료였어요. 무료. 근데 지금은 입장료를 받는데요. 그렇다면 이 놀이공원에 정말 시쳇말로 올인하셨던 임채무 씨가 뭔가 그러면 평생의 꿈이 이 놀이공원으로 일확천금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꿈이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쪽 은행 것만 가지고 있는 게 120억 또 뭐 집 팔고 뭐 들어간 거 해서 190억 정도 갔는데 남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나한테 참 욕심이 많다. 내일 모레면 이제 70대 중반인데 얼마를 벌겠다고 그 돈을 투입하냐는데 천만의 말씀이 저거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190억이 아니라 1억 9천도 못 벌어요. 내가 저 세상 갈 때쯤에 딱 죽는 그 순간에 19,000원만 있으면 딱 좋겠다. 생맥주 500cc 한 잔, 소주 한 병, 그 다음에 치킨 반 마리 딱 부어놓고 껄껄껄 먹고 탁탁 듣고 저 먼저 갑니다. 편안히 사십시오 하고 딱 갔으면 좋겠다고. 이종근 평론가님은 저 마지막에 글쎄요. 임채무 씨가 이제 평생에 가지고 있던 아마 이제 자신의 뭐 소망일 수도 있지만 이 190억 또는 19억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 아니다. 나한테는 달랑 몇 푼 있어도 그냥 멋지게 살고 싶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돈을 만약에 벌고 싶었다면 이 두리랜드 한 20년 전에 그만뒀어야 돼요. 그런데 35년을 끌고 있잖아요. 이건 이미 임채무 씨에게는 이게 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채무 씨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이 놀이공원에 와서 아이들이 웃는 것 그리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임채무 씨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던 시절도 있어요. 여배우 트로이카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네네. 남자 배우 트로이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네요. 노주현, 아하! 한진희, 어허. 임채무 이 세 사람이 거의 트로이카였습니다. 노주현, 한진희, 임채무. 예. 각각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어허. 한진희 씨는 굉장히 도회적인 어떤 느낌, 또 노주현 씨는 잘생기고 부드러운 느낌. 근데 임채무 씨는 이 두 사람과 좀 달리 우수에 차고 중후한 목소리도 나오는 목소리가 그렇게 중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말 배역도 많이 받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시절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직원들이 막 따라다녀요. 어허. 임채무 대표를 왜 왜요? 따라다녀요? 왜요? 왜 두리랜드에서. 왜요? 제발 좀 아이들한테 무료 그 입장권 주지 말라. 근데 직원들만 안 보면 그렇게 계속 입장권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도. 이렇게 사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지금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의 그 눈동자, 아이들이 노는 모습 이게 너무 좋다라는 진짜 진심으로 그게 좋은 그런 대표로서 아직도 두리랜드에 출연 안 하면 거기 가서 지금 기기를 닦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사실 우리가 뭐 동요가 그런 게 있었죠. 파란 나라를 보았니. 그런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데 그 파란 나라 동요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닌 아이들이 즐겁게 한 시간이든 2시간이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저 놀이공원이 정말로 지금의 파란 나라 아닌가 그런 생각해보고요. 그 파란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임채무 씨께 정말 감사의 박수, 감동의 박수 저희가 진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박 나실 것 같아요 또.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따라 너무너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이제 한 남성의 사연인데 이 남성이 지난 2011년에 자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는데 네. 근데 9년 정도 만인 2020년 8월 달에 50대 나이로 가석방이 돼서 출소를 했습니다. 일찍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2년 정도가 정신 차렸겠죠 나왔는데 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난 2022년 10월 달에 네. 이 남성이 지인으로부터 이혼을 준비하던 어떤 여성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교제를 시작해서 네. 그 여성하고 반년 정도 같이 지내면서 그 여성이 협의 이혼 신청서를 내는 것도 이 남성이 도와줬습니다. 아니 근데 언뜻 들으면 이 남성이 출소를 한 이 남성이 뭔가 정신을 차리고 산 것처럼 착각이 들지만 얘기 잘 들으셨죠, 여러분? 이혼을 준비하던 여성을 소개받아서 교제를 하고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이혼한 것도 아니에요. 김효성 기자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과 같이 산다? 이거 문제가 있는 여성 아니에요, 이거? 피해를 입은 것과는 별개로 좀 비난의 지점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여성은 내연 관계인 남성과 함께 지내다가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또 집에, 그러니까 남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편은 이 남성에게 여러 차례 내연 관계를 정리하라라고 연락을 취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던 중에 이 남성은 술을 마시다가 여성과 다투게 됩니다. 아하. 다투는데 주먹으로 벽을 친다든지 어머나. 목을 조른다든지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위협을 느꼈고 이 남성과 관계 정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로 협의를 하고 남성의 연락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야, 여기까지 들으면 언뜻 들으면 그래, 이혼을 생각하던 이 여성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뇌리 속에 뭐가 있어요? 이종근 평론, 뭔가 지금 불길한 기운이 엄습해온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한 기운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바로 그 남성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이 여성이 남편에게 되돌아갔잖아요. 어허. 그 폭력적인 행동이 그대로 더 심하게 드러난 겁니다. 바로 이 남성 그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겠죠. 초인종을 누르니까 여성이 나오는데 네.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자마자 문을 밀고 들어가서 어머나. 여성의 남편에게 수차례 흉기를 어머나, 휘둘러서 세상에, 끝내 세상에. 살해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 다음 행동은 뭐냐면 이 여성의 차에 태우고 4시간, 수시간을 달려서 이 호텔까지, 그러니까 경북 영천의 호텔까지 이동한 다음에 아니, 통영에서 영천까지 갔다고요? 그렇죠. 이 범죄가 드러날까봐 내연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버린 뒤에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을 한 다음에 호텔에 4시간 동안을 감금했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100%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이 인간이 애초에 가석방 형기를 다 100% 채우지 않고 가석방 돼서 출소했다고 했을 때 그때도 반신반의했던 게 과연 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들으셨죠? 사람을 죽인 혐의로 그런 죄값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가석방이 됐는데 가석방 된 지 3년밖에 안 돼 또 살해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세상에.
사회에서 영구히 경계해야 될 정도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폭력 성향도 강할 뿐만 아니라 생명 경시 사상도 굉장히 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10년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 내연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용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내연녀가 아닌 피해자의 형은 동생은 정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라면서 억울하다, 엄벌해달라는 탄원을 왜안 제기했다라는 들어갔어요, 진짜. 것이고요. 재판부에서도 이 내연녀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유가족을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결국 다른 유가족들의 엄벌의 의견도 반영한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의 아내라는 사람도요. 사실 제가 죄송하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 자신 남편이 사망했는데 자신이 무슨 권리, 무슨 권한으로 그 살인을 저질렀던 한때 자기하고 좋은 관계였던 그 악마 같은 인간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자신의 행동이 단초가 돼가지고 이 비극이 벌어졌는데 반성하세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참 별의별 희한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승강기 문에 왜 뽀뽀를 날려요? 진짜 김묘성 기자님. 네, 저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승강장에서 뽀뽀를 한다는 건지 승강장한테 뽀뽀를 한다는 건지 그렇다면 이게 방송용은 맞는 건지 괜한 걱정이 아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영상을 보고 아하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하. 영상 함께 확인해 상이 보시죠. 있어요, 네네. 지난 8월의 어느 날입니다. 서울 소재의 한 지하상가인데요. 같은 자리를 빙빙 맴도는 여성입니다. 매우 네. 불안해 보이죠.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요. 승강기 문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네.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찌인하게 뽀뽀를 하고요. 어머나. 또 슈퍼 앞에서는 쪼그리고 앉습니다. 그러더니 네. 이제 슈퍼 나오겠죠, 네네. 네, 계속 이렇게 머리를 좀 쓸어 넘기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좀 반복해요. 이 모습을 수상하게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결국 출동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나르시시즘의 그 배경이 물에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자기도 반한다는 그게 나르시시즘 자뻑, 이른바 자뻑의 그 배경이었는데 지금 저 여성은 손정희 변호사님 승강기 그거 좀 불투명하죠. 완전 무슨 거울처럼 투명하지도 않잖아요. 뭔가 저 승강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하도 예뻐서 거기에 뽀뽀쪽 이렇게 한 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여성 사실은 뒤에 영상을 보시면 이상 행동이 계속되는데요. 그리고 이 행동은 경찰들 앞에서도 이어집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네. 네, 경찰들이 출동해서 왔죠. 혹시 술에 취한 건가? 그래서 인적사항도 확인합니다. 네. 근데 이 인적사항으로 아이고. 조회를 해도 전혀 다른 사람이 조회됐다고 하고요. 얼굴 막 감싸주네요, 얼굴을. 네, 지금 행동 부자연스럽고 몸도 그러네요.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안절부절 못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경찰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마약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머나. 결국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아까 불러준 인적사항도 평상시에 다른 사람 거를 외우고 다니면서 이 인적사항을 불렀다라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이런 영상 보면 우리가 단순히 저 영상 보면서 행동이 기괴했고 결국 시민분의 신고 정신으로 저 여성이 체포됐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네네. 퍼뜩 이런 위기감이 들어요. 불안감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렇습니다. 마약이 정말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서부에 있는 도시들이 좀비 인간들이 등장했다 이런 표현들 많이 그게 들으셨을 왜요? 거예요. 다 마약에 찌들어서 아예 몸이 이렇게 뒤틀린 상태로 거리에 휘청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예, 미국의 서부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도 곧 일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냐. 세상에. 물론 이 뭐 승강기에 뽀뽀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뭐 좀비처럼 비틀린 것과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마약 청정국 오래전에 그 마약 청정국의 지위에서 벗어났고요. 맞아요. 아주 일상화됐고 또 더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네. 그런 이 도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맞아요. 너무나 쉽게 접근이 돼서 이 젊은 그러니까 청소년층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어떤 그런 신호등이 켜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야 사회가 돼요. 우리 사회 전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대한민국 땅에서 발 못 붙이게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늘 뉴스파이터 강조드리죠. 마약, 조폭 이 두 가지가 정말 근절되는 그날까지 이 뉴스파이터가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